쓸거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스스로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처음 부분이 정말 생활과 관련지어서 듣는 이에 관심을 끄는 내용을 썼는지, 가운데 부분에서 문제와 해결 방법을 잘 찾았는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듣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내용인지 꼭 확인해 봅시다. 지난 시간 선생님과 함께 연설문의 특징을 공부했죠? 첫 번째,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설문을 쓰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장 선거라든지 캠페인을 위해서 연설문을 준비하게 되는 것처럼요. 또 듣는 이유 관심을 끄는 말로 시작해서 연설문에 빠져들고 선언하다 보니까 시작이 반이라는 말 기억하고 있죠? 세 번째로 이해하기 쉽게 문장이나 낱말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빈말과 높임말을 써야겠고요. 듣는 이의 특징과 연설 시간을 알맞게 써야 해요. 끝부분은 희망적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글을 쓸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알아보시 쉽게, 그리고 짧게 쓰고, 또 논설문이 문을 위한 글이라면 연설문은 귀를 위한 글이기 때문에 시를 낭독하듯이 연설문을 낭독해보면 어떤 기호가 좋을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연설할 때에 낭독하기 쉽도록 호흡을 생각하며 끼어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잘된 연설문과 그렇지 않은 연설문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한 문장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문에 분문이 겹치고 한 문장 길이가 A4용지 절반을 차지하는 연설문이 있다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좋은 연설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우선 읽기가 정말 힘듭니다. 어디서 끊어 읽어야 할지 혼란스럽고 짝이 없고, 또 아무리 잘 끊어 읽어도 듣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의사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장황한 하나의 문장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설문의 대부분은 분명히 명확하고 간결한 단문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읽는 사람도 편하고 듣는 사람 귀에도 탁탁 들어갑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잘못 쓴 연설문의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연근각지에서 이 자리를 찾아주신 많은 애국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을 접하고 저는 참으로 가슴 벅찬 감격을 느끼면서 동시에 이 열정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발전에 역동적인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더 한층 높이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떤가요? 좀 어렵지요? 이번에는 문장을 짧게 쓰거나 고쳐 쓴 연설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찾아주신 많은 애국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을 접한 지금 참으로 가슴이 벅찹니다. 오늘 이 열정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에 역동적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확실히 짧은 문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쉽고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한눈에 알 수가 있었죠? 읽는 사람의 호흡 조절도 쉬웠고요. 명심해야 될 원칙입니다. 실제로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문장이나 낱말을 반복하여 줘도 좋습니다. 중요한 내용일수록 여러 번 글에 넣는 것입니다. 30분 연설을 했다고 해도 기억에 남는 멘트가 하나도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딱 한 문장이라고 해도 청중들의 뇌리에 깊이 박힐 수 있는 내용을 찾아내야 합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친구 말 한번 시원하게 잘하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문장은 되새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이라도 좋습니다. 반드시 하나는 찾아내십시오. 마지막으로 글의 끝 부분은 희망적인 내용으로 쓰세요. 우리는 할 수 있다, 해내고 말 것이다, 해내야 한다 이렇게 해요. 이 세 가지를 주의하며 글을 쓰면 효과적인 연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문제와 해결의 짜임에 연설문을 직접 써보세요. 단, 얼른 쓰기 단계에서 글을 쓸 때에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보다는 글의 전체적인 의미를 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말 그대로 재빠르게 글을 써보도록 합니다. 얼른 쓰기를 마친 뒤에는 고쳐 쓰기를 하게 되는데요. 화면에 나온 질문에 내가 연설문을 쓴 것을 비춰보면서 고쳐 써보도록 합니다. 연설을 하기 전에 충분히 고쳐 쓰기를 해야 좋은 연설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고쳐 쓰기가 다 끝난 후에 연설할 때 낭독하기 쉽도록 문장의 간격을 호흡에 따라서 다시 배열해주는 것도 좋아요. 자, 지금부터 출발! 우리 집에서 문제가 되는 상황을 찾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연설문의 기본 틀입니다. 연설의 달인이 되는 것, 정말 쉽죠? 여기 연설문 한 편의 개요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는 어떤 점을 문제 삼고 있나요? 맞습니다. 텔레비전에게 우리 가족을 빼앗겼습니다. 먼저 텔레비전에게 우리 가족을 빼앗겼다고 했고, 또 가족과 함께 대화할 시간, 운동할 시간, 음악을 들을 시간, 책 읽을 시간도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해결 방법도 찾아볼 수 있겠죠? 텔레비전 말고도 더 뜻깊고 재미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텔레비전은 끝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글의 내용이 간단하게 정리가 됐죠? 여기 연설문의 제목이 나와 있는데 또랑또랑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맞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가족의 삶을 켜십시오. 제목만 보아도 글쓴이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겠죠? 연설문의 내용을 정리할 때에는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기 교과서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처음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맞습니다. 아침이면 텔레비전을 켜놓고 아침밥 준비를 하시는 어머니. 생활과 관련을 지어서 관심을 끄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설문은 앞부분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합니다. 굳이 두 가지 구성을 할 필요는 없지만 처음부터 청중들의 시선과 청각을 잡아 끌지 못하면 뒤에 아무리 좋은 내용이 나와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설자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방법을 좀 달리긴 합니다만 앞부분에 확실하게 집중력을 높이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야기를 구수하게 잘 푸는 연설자라면 연설의 시작을 재미있는 일화로 구성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제가 학교에 오다가 미끄러졌습니다. 나중에 신발바닥을 보니 무엇이 묻어 있었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면 청중들은 궁금해서라도 귀를 쫑긋하게 됩니다. 다음은 연설문의 가운데 부분입니다. 연설문의 기본 짜임이 무엇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문제와 해결입니다. 본격적으로 청중들을 설득할 시간, 문제와 해결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빼앗긴 것이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글의 가운데에 꼭 들어가야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가요? 맞습니다. 텔레비전을 끄면 가족의 삶이 살아납니다. 라고 하는 해결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와 해결을 명확히 알려주었다면 그 다음은 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제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어떤가요? 지금 당장 일어서서 텔레비전을 꺼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처럼 마지막 부분에서는 듣는 이가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연설문을 정리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참 간단하네요. 처음, 가운데, 끝 세 부분으로 나누고 처음에는 생활과 관련되어서 관심을 끄는 내용, 또 가운데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와 해결 방법, 그리고 끝부분에는 듣는 이가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국어 공부를 위해 태어난 다시 태어나도 국어 공부를 위해 이 자리에 설 이규정 선생님입니다. 임기훈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들은 것은 잊는다. 본 것은 기억한다. 그러나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한다. 그래요. 연설, 너를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연설문을 직접 써보는 겁니다. 선생님과 함께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한 편의 멋있는 글이 완성되겠죠? 자, 이제 시작이니까요. 마음 단단히 먹고 끝까지 공부하도록 해요. 자, 출발! 연설문을 쓰기 위한 첫 번째 단계, 나의 주변에서 눈질거리를 떠올려 봅니다. 선생님은 이런 내용을 써보고 싶은데요. 잃어버린 물건이나 악성 댓글, 불량식품 같은 것들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즘 어떤 문제를 느껴왔는지요. 빈칸에 써볼까요? 잘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빈칸에 썼던 내용을 바탕으로 연설 주제를 써봅시다. 우리가 처음에 읽어보았던 글처럼 텔레비전을 끄면 가족의 삶이 살아납니다. 와 같이 제목만 들어도 내용이 와닿을 수 있다면 잘 정한 주제입니다. 개요라고 하는 것은 큰 틀입니다. 개요를 완성하고 나면 글의 짜임이 대강 정해집니다. 연설문을 정리할 때에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누는 것은 알고 있죠? 처음 부분에서 사람들의 무엇을 사로잡아야 한다고 했죠? 그렇죠. 시선과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일을 예를 들면 좋아요. 여기 선생님이 쓴 예시 답안을 볼까요? 선생님은 악성 댓글 대신 격려 댓글을 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고요. 허정무 감독의 예를 들어서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자, 가운데 부분에는 연설문의 핵심,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정답입니다. 문제와 해결, 이것이 연설문의 핵심이지요. 선생님은 악성 댓글은 마음의 상처가 된다는 문제를 짚어보았고, 그래서 격려 댓글을 달자는 해결 방법을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기분 좋은 인터넷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라고 행동을 요구해 보았어요. 참 쉽죠? 자, 이제부터는 내가 쓴 글을 다시 읽어보세요. 개요를 다 썼다면 쓸거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스스로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처음 부분이 정말 생활과 관련지어서 듣는 이에 관심을 끄는 내용을 썼는지, 가운데 부분에서 문제와 해결 방법을 잘 찾았는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듣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내용인지 꼭 확인해 봅시다. 지난 시간 선생님과 함께 연설문의 특징을 공부했지요? 첫 번째,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설문을 쓰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장 선거라든지 캠페인을 위해서 연설문을 준비하게 되는 것처럼요. 또 듣는 이에 관심을 끄는 말로 시작해서 연설문에 빠져들도록 한다는 겁니다. 시작이 방해하는 말 기억하고 있죠? 세 번째로 이해하기 쉽게 문장이나 낱말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입말과 높임말을 써야겠고요. 듣는 이의 특징과 연설 시간을 알맞게 써야 해요. 끝부분은 희망적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글을 쓸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말하듯이 쉽게, 그리고 짧게 쓰고, 또 논설문이 눈을 위한 글이라면 연설문은 귀를 위한 글이기 때문에 시를 낭독하듯이 연설문을 낭독해보면 어떤 길이가 좋을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연설할 때에 낭독하기 쉽도록 호흡을 생각하며 띄어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잘된 연설문과 그렇지 않은 연설문을 가르는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한 문장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문에 분문이 겹치고 한 문장 길이가 A4용지 절반을 차지하는 연설문이 있다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좋은 연설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우선 읽기가 정말 힘듭니다. 어디서 끊어 읽어야 할지 혼란스럽게 짝이 없고, 또 아무리 잘 끊어 읽어도 듣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의사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장황한 하나의 문장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설문의 대부분은 분명히
명확하고 간결한 단문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읽는 사람도 편하고 듣는 사람 귀에도 팍팍 들어갑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잘못 쓴 연설문의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원근각지에서 이 자리를 찾아주신 많은 애국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을 접하고 저는 참으로 가슴 벅찬 감격을 느끼면서 동시에 이 열정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역동적인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더 한층 높이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떤가요? 좀 어렵죠? 이번에는 문장을 짧게 끊어 고쳐 쓴 연설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찾아주신 많은 애국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을 접한 지금 참으로 가슴이 벅찹니다. 오늘 이 열정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의 역동적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확실히 짧은 문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쉽고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한눈에 알 수가 있었죠? 읽는 사람의 호흡 조절도 쉬웠고요. 명심해야 될 원칙입니다. 둘째로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문장이나 낱말을 반복하여 줘도 좋습니다. 중요한 내용일수록 여러 번 글에 넣는 것입니다. 30분 연설을 했다고 해도 기억에 남는 멘트가 하나도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딱 한 문장이라고 해도 청중들의 뇌리에 깊이 박힐 수 있는 내용을 찾아내야 합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친구 말 한번 시원하게 잘함을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문장은 되새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이라도 좋습니다. 반드시 하나는 찾아내십시오. 마지막으로 글의 끝부분은 희망적인 내용으로 쓰세요. 우리는 할 수 있다, 해내고 말 것이다, 해내야 한다. 이렇게 해요. 이 세 가지를 주의하며 글을 쓰면 효과적인 연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문제 해결의 짜임에 연설문을 직접 써보세요. 단, 얼른 쓰기 단계에서 글을 쓸 때에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보다는 글의 전체적인 의미를 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말 그대로 재빠르게 글을 써보도록 합니다. 얼른 쓰기를 마친 뒤에는 고쳐 쓰기를 하게 되는데요. 화면에 나온 질문에 내가 연설문을 쓴 것을 비추어보면서 고쳐 써보도록 합니다. 연설을 하기 전에 충분히 고쳐 쓰기를 해야 좋은 연설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고쳐 쓰기가 다 끝난 후에 연설할 때 만족하기 쉽도록 문장의 간격을 호흡에 따라서 다시 배열해주는 것도 좋아요. 자, 지금부터 출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연설문의 기본 틀입니다. 연설의 달인이 되는 것 정말 쉽죠? 여기 연설문 한 편의 개요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는 어떤 점을 문제 삼고 있나요? 맞습니다. 텔레비전에게 우리 가족을 빼앗겼습니다. 먼저 텔레비전에게 우리 가족을 빼앗겼다고 했고 또 가족과 함께 대화할 시간, 운동할 시간, 음악을 들을 시간, 책 읽을 시간도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해결 방법도 찾아볼 수 있겠죠? 텔레비전 말고도 더 뜻깊고 재미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텔레비전은 끝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글의 내용이 간단하게 분류가 됐죠? 여기 연설문의 제목이 나와 있는데 또랑또랑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맞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가족의 삶을 켜십시오. 제목만 보아도 글쓴이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겠죠? 연설문의 내용을 정리할 때에는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기 교과서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처음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맞습니다. 아침이면 텔레비전을 켜놓고 아침밥 준비를 하시는 어머니. 생활과 관련을 지어서 관심을 끄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설문은 앞부분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합니다. 굳이 두 번씩 구성을 할 필요는 없지만 처음부터 청중들의 시선과 생각을 잡아끌지 못하면
뒤에 아무리 좋은 내용이 나와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설자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방법을 좀 달리해야 합니다만 앞부분에 확실하게 집중력을 높이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야기를 고소하게 잘 푸는 연설자라면 연설의 시작을 재미있는 일화로 구성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제가 학교에 오다가 미끄러졌습니다. 나중에 신발바닥을 보니 무엇이 묻어 있었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면 청중들은 궁금해서라도 귀를 쫑긋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는 소질이 없지만 힘 넘치는 연설자라면 연설 시작부터 힘있게 대화를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학교에 지각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무엇을 배워가려고 합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거죠. 아무튼 연설문은 일단 처음부터 많이 듣도록 만들어야 하고 처음부터 집중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시험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첫 번째 과제만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슬슬 풀리는 것이 연설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연설문의 가운데 부분입니다. 연설문의 기본 짜임이 무엇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문제와 해결입니다. 본격적으로 청중들을 설득할 시간, 문제와 해결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빼앗긴 것이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글의 가운데에 쏙 들어가야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가요? 맞습니다. 텔레비전을 끄면 가족의 삶이 살아납니다. 라고 하는 해결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와 해결을 명확히 알려주었다면 그 다음은 그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제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어떤가요? 지금 당장 일어서서 텔레비전을 꺼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처럼 마지막 부분에서는 동생이가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연설문을 정리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참 간단하네요. 처음, 가운데, 끝. 세 부분을 나누고 처음에는 생활과 관련되어서 관심을 끄는 내용, 또 가운데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와 해결 방법, 그리고 끝부분에는 듣는 이가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국어 공부를 위해 태어난, 다시 태어나도 국어 공부를 위해 이 자리에 설 이규정 선생님입니다. 인디언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들은 것은 읽는다. 본 것은 기억한다. 그러나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한다. 그래요. 연설, 너를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연설문을 직접 써보는 겁니다. 선생님과 함께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한 편의 멋있는 글이 완성되겠죠? 자, 이제 시작이니까요. 마음 단단히 먹고 끝까지 공부하도록 해요. 자, 출발! 연설문을 쓰기 위한 첫 번째 단계, 나의 주변에서 문제거리를 떠올려 봅니다. 선생님은 이런 내용을 써보고 싶은데요. 잃어버린 물건이나 악성 댓글, 불량식품 댓글 같은 것들이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요즘 어떤 문제를 느껴왔는지요. 잠깐 써볼까요? 잘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빈칸을 썼던 내용을 바탕으로 연설 주제를 써봅시다. 우리가 처음에 읽어보았던 글처럼 텔레비전을 끄면 가족의 삶이 살아납니다. 와 같이 제목만 들어도 내용이 와닿을 수 있다면 잘 정한 주제입니다. 개요라고 하는 것은 큰 틀입니다. 개요를 완성하고 나면 글의 짜임이 대강 정해집니다. 연설문을 정리할 때에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누는 것은 알고 있죠? 처음 부분에서 사람들의 무엇을 사로잡아야 한다고 했죠? 그렇죠. 시선과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일을 예를 들면 좋아요. 여기 선생님이 쓴 예시 답안을 볼까요? 선생님은 악성 댓글 대신 격려 댓글을 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고요. 소정무 감독의 예를 들어서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자, 가운데 부분에는 연설문의 핵심,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정답입니다.
문제와 해결. 이것이 연설문의 핵심이지요. 선생님은 악성 댓글은 마음의 상처가 된다는 모델을 짚어보았고, 그래서 격려 댓글을 달자는 해결 방법을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기분 좋은 인터넷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 나중에 행동을 요구해 보았어요. 참 쉽죠? 자, 이제부터는 내가 쓴 글을 다시 읽어보세요. 계율을 다 썼다면 쓸거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스스로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처음 부분이 정말 생활과 관련지어서 듣는 이에 관심을 끄는 내용을 썼는지, 가운데 부분에서 문제와 해결 방법을 잘 찾았는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듣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내용인지 꼭 확인해봅시다. 지난 시간 선생님과 함께 연설문의 특징을 공부했죠? 첫 번째,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설문을 쓰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정선거라든지 캠페인을 위해서 연설문을 준비하게 되는 것처럼요. 또 듣는 이에 관심을 끄는 말로 시작해서 연설문에 빠져들도록 한다는 겁니다. 시작이 반해하는 말 기억하고 있죠? 세 번째로 이해하기 쉽게 문장이나 낱말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빈말과 높임말을 써야겠고요. 듣는 이의 특징과 연설 시간에 알맞게 써야 해요. 끝부분은 희망적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글을 쓸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말하듯이 쉽게, 그리고 짧게 쓰고, 또 연설문이 문을 위한 글이라면 연설문은 글을 위한 글이기 때문에 시를 낭독하듯이 연설문을 낭독해보면 어떤 길이가 좋을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연설할 때에 낭독하기 쉽도록 호흡을 생각하며 뛰어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잘된 연설문과 그렇지 않은 연설문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한 문장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문에 분문이 겹치고 한 문장 길이가 A4용지 절반을 차지하는 연설문이 있다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좋은 연설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우선 읽기가 정말 힘듭니다. 어디서 끊어 읽어야 할지 혼란스럽고 짝이 없고, 또 아무리 잘 끊어 읽어도 듣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의사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하나의 문장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설문의 대부분은 분명히 명확하고 간결한 단문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읽는 사람도 편하고 듣는 사람 귀에도 팍팍 들어갑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먼저 잘못 쓴 연설문의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원근거치에서 이 자리를 찾아주신 많은 외국 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을 접하고 저는 참을 받은 듯한 감격을 느끼면서 동시에 이 열정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발전에 역동적인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더 한층 높이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떤가요? 좀 어렵지요? 이번에는 문장을 짧게 끊어 고쳐친 연설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찾아주신 많은 애국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을 접한 지금 참으로 가슴이 벅찹니다. 오늘 이 열정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에 역동적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확실히 짧은 문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쉽고,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한눈에 알 수가 있었죠? 읽는 사람의 호흡 조절도 쉬웠고요. 명심해야 될 원칙입니다. 둘째로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문장이나 낱말을 반복하여 줘도 좋습니다. 중요한 내용일수록 여러 번 글에 넣는 것입니다. 30분 연설을 했다고 해도 기억에 남는 멘트가 하나도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딱 한 문장이라고 해도 청중들의 뇌리에 깊이 박힐 수 있는 내용을 찾아내야 합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친구 말 한번 시원하게 잘하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문장을 되새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이라도 좋습니다. 반드시 하나는 찾아내십시오. 마지막으로 글의 끝부분은 희망적인 내용으로 쓰세요. 우리는 할 수 있다, 해내고 말 것이다, 해내야 한다, 이렇게 해요. 이 세 가지를 주의하며 글을 쓰면 효과적인 연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문제와 해결의 짜임에 연설문을 직접 써보세요. 단,
얼른 쓰기 단계에서 글을 쓸 때에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보다는 글의 전체적인 의미를 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말 그대로 재빠르게 글을 써보도록 합니다. 얼른 쓰기를 마친 뒤에는 고쳐 쓰기를 하게 되는데요. 화면에 나온 질문에 내가 연설문을 쓴 것을 비춰보면서 고쳐 써보도록 합니다. 연설을 하기 전에 충분히 고쳐 쓰기를 해야 좋은 연설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고쳐 쓰기가 다 끝난 후에 연설할 때 낭독하기 쉽도록 문장의 간격과 호흡에 따라서 다시 배열해주는 것도 좋아요. 자, 지금부터 출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을 찾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연설문의 기본 틀입니다. 연설의 달인이 되는 것, 정말 쉽죠? 여기 연설문 한 편의 개요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는 어떤 점을 문제 삼고 있나요? 맞습니다. 텔레비전에게 우리 가족을 빼앗겼습니다. 먼저 텔레비전에게 우리 가족을 빼앗겼다고 했고, 또 가족과 함께 대화할 시간, 운동할 시간, 음악을 들을 시간, 책 읽을 시간도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해결 방법도 찾아볼 수 있겠죠? 텔레비전 말고도 더 뜻깊고 재미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텔레비전은 끝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글의 내용이 간단하게 정리가 됐죠? 여기 연설문의 제목이 나와 있는데 또랑또랑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맞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가족의 삶을 켜십시오. 제목만 보아도 글쓴이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겠죠? 연설문의 내용을 정리할 때에는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기 교과서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처음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맞습니다. 아침이면 텔레비전을 켜놓고 아침밥 준비를 하시는 어머니. 생활과 관련을 지어서 관심을 끄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설문은 앞부분을 가장 신경을 써야 합니다. 굳이 두괄식 구성을 할 필요는 없지만 처음부터 청중들의 시선과 생각을 잡아끌지 못하면 뒤에 아무리 좋은 내용이 나와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설자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방법을 좀 달리해야 합니다만 앞부분에 확실하게 집중력을 높이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야기를 구수하게 잘 푸는 연설자라면 연설의 시작을 재미있는 일화로 구성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제가 숲에 오다가 미끄러졌습니다. 나중에 신발바닥을 보니 무엇이 묻어 있었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면 청중들은 궁금해서라도 귀를 쫑긋하게 됩니다. 이런 쪽으로는 소질이 없지만 힘이 넘치는 연설자라면 연설 시작부터 힘있게 고함을 질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학교에 지각하는 학생들은 학교에 와서 무엇을 배워가려고 합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거죠. 아무튼 연설문은 일단 처음부터 많이 듣도록 만들어야 하고 처음부터 집중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필연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첫 번째 과제만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술술 풀리는 것이 연설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연설문의 가운데 부분입니다. 연설문의 기본 짜임이 무엇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문제와 해결입니다. 본격적으로 청중들을 설득할 시간, 문제와 해결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빼앗긴 것이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글의 가운데에 꼭 들어가야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가요? 맞습니다. 텔레비전을 끄면 가족의 정이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해결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와 해결을 명확히 알려주었다면 그 다음은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제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어떤가요?
지금 당장 일어서서 텔레비전을 꺼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처럼 마지막 부분에서는 김민희가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연설문을 정리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참 간단하네요. 처음, 가운데, 끝 세 부분으로 나누고 처음에는 생활과 관련되어서 관심을 끄는 내용, 또 가운데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와 해결 방법, 그리고 끝부분에는 김민희가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국어 공부를 위해 태어난, 다시 태어나도 국어 공부를 위해 이 자리에 설 이규정 선생님입니다. 임기현 특강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들은 것은 잊는다. 본 것은 기억한다. 그러나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한다. 그래요. 연설, 너를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연설문을 직접 써보는 겁니다. 선생님과 함께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한 편의 멋있는 글이 완성되겠죠? 자, 이제 시작이니까요. 마음 단단히 먹고 끝까지 공부하도록 해요. 자, 출발! 연설문을 쓰기 위한 첫 번째 단계, 나의 주변에서 문제거리를 떠올려 봅니다. 선생님은 이런 내용을 써보고 싶은데요. 잃어버린 물건이나 악성 댓글, 불량식품 같은 것들이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요즘 어떤 문제를 느껴왔는지요. 인터넷 써볼까요? 잘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괜찮으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연설 주제를 써봅시다. 우리가 처음에 읽어보았던 글처럼 텔레비전을 끄면 가족의 삶은 살아납니다. 와 같이 제목만 들어도 내용이 와닿을 수 있다면 잘 정한 주제입니다. 개요라고 하는 것은 큰 틀입니다. 개요를 완성하고 나면 글의 짜임이 대강 정해집니다. 연설문을 정리할 때에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누는 것은 알고 있죠? 처음 부분에서 사람들의 무엇을 사로잡아야 한다고 했죠? 그렇죠. 시선과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일을 예를 들면 좋아요. 여기 선생님이 쓴 예시 답안을 볼까요? 선생님은 악성 댓글 대신 격려 댓글을 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고요. 허정무 감독의 예를 들어서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자, 가운데 부분에는 연설문의 핵심,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잘된 연설문과 그렇지 않은 연설문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한 문장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문에 부문이 겹치고 한 문장 길이가 A4용지 절반을 차지하는 연설문이 있다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좋은 연설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우선 읽기가 정말 힘듭니다. 어디서 끊어 읽어야 할지 혼란스럽기도 하겠고 또 아무리 잘 끊어 읽어도 듣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의사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하나의 문장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설문의 대부분은 분명히 명확하고 간결한 단문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읽는 사람도 편하고 듣는 사람 귀에도 팍팍 들어갑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잘못 쓴 연설문의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연금박스에서 이 자리를 찾아주신 많은 애국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을 접하고 저는 참으로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면서 동시에 이 열정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역동적인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더 한층 높이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떤가요? 좀 어렵죠? 이번에는 문장을 짧게 끊어 고쳐친 연설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찾아주신 많은 애국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을 접한 지금 참으로 가슴이 벅찹니다. 오늘 이 열정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에 역동적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확실히 짧은 문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쉽고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한눈에 알 수가 있었죠? 읽는 사람의 호흡 조절도 쉬웠고요. 명심해야 될 원칙입니다. 둘째로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문장이나 낱말을 반복하여 듣기도 좋습니다. 중요한 내용일수록 여러 번 글에 넣는 것입니다. 30분 연설을 했다고 해도 기억에 남는 멘트가 하나도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딱 한 문장이라고 해도
청중들의 뇌리에 깊이 박힐 수 있는 내용을 찾아내야 합니다. 왜 돌아가는 길에 그 친구 말 한번 시원하게 잘하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문장은 되새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이라도 좋습니다. 반드시 하나는 찾아내십시오. 마지막으로 글의 끝부분은 희망적인 내용으로 쓰세요. 우리는 할 수 있다, 해내고 말 것이다, 해내야 한다. 이렇게 해요. 이 세 가지를 주의하며 글을 쓰면 효과적인 연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문제와 해결의 짜임에 연설문을 직접 써보세요. 단, 얼른 쓰기 단계에서 글을 쓸 때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보다는 그 전체적인 의미를 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말 그대로 재빠르게 글을 써보도록 합니다. 얼른 쓰기를 마친 뒤에는 고쳐 쓰기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나온 질문에 내가 연설문을 쓴 것을 비춰보면서 고쳐 써보도록 합니다. 연설을 하기 전에 충분히 고쳐 쓰기를 해야 좋은 연설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고쳐 쓰기가 다 끝난 후에 연설할 때 낭독하기 쉽도록 문장의 간격을 호흡에 따라서 다시 배열해주는 것도 좋아요. 자, 지금부터 출발! 각각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기 교과서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처음 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맞습니다. 아침이면 텔레비전을 켜놓고 아침밥 준비를 하시는 어머니. 생활과 관련을 지어서 관심을 끄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설문은 앞부분에 가장 신경 써야 합니다. 굳이 두 번씩 구성을 할 필요는 없지만 처음부터 청중들의 시선과 생각을 잡아끌지 못하면 뒤에 아무리 좋은 내용이 나와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설자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방법을 좀 달리해야 합니다만 앞부분에 확실하게 집중력을 높이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야기를 구수하게 잘 푸는 연설자라면 연설의 시작을 재미있는 일화로 구성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제가 학교에 오다가 미끄러졌습니다. 나중에 신발바닥을 보니 무엇이 묻어 있었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면 청중들은 궁금해서라도 귀를 쫑긋하게 됩니다. 이런 쪽으로는 소질이 없지만 힘이 넘치는 연설자라면 연설 시작부터 힘있게 고함을 줄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학교에 지각하는 학생들은 학교에 와서 무엇을 배워가려고 합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거죠. 아무튼 연설문은 일단 처음부터 많이 듣도록 만들어야 하고 처음부터 집중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시험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첫 번째 과제만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술술 풀리는 것이 연설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연설문의 가운데 부분입니다. 연설문의 기본 짜임이 무엇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문제와 해결입니다. 본격적으로 청중들을 설득할 시간, 문제와 해결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빼앗긴 것이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글의 가운데에 꼭 들어가야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가요? 맞습니다. 텔레비전을 끄면 가족의 삶이 살아납니다. 라고 하는 해결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와 해결을 명확히 알려주셨다면 그 다음은 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제 텔레비전을 끄십시오. 어떤가요? 지금 당장 일어서서 텔레비전을 꺼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처럼 마지막 부분에서는 들림이가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연설문을 정리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참 간단하네요. 처음, 가운데, 끝 세 부분을 나누고 처음에는 생활과 관련되어서 관심을 끄는 내용, 또 가운데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와 해결 방법, 그리고 끝부분에는 김은희가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국어 공부를 위해 태어난, 다시 태어나도 국어 공부를 위해 이 자리에 설 이규정 선생님입니다. 임지영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들은 것은 잊는다. 본 것은 기억한다. 그러나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한다. 그래요. 연설, 너를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연설문을 직접 써보는 겁니다. 선생님과 함께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한 편의 멋있는 글이 완성되겠죠? 자, 이제 시작이니까요. 마음 단단히 먹고 끝까지 공부하도록 해요. 자, 출발! 연설문을 쓰기 위한 첫 번째 단계, 나의 주변에서 문제거리를 떠올려 봅니다. 선생님은 이런 내용을 써보고 싶은데요. 잃어버린 물건이나 악성 댓글, 불량식품 같은 것들이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요즘 어떤 문제를 느껴왔는지요. 빈칸에 써볼까요? 잘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빈칸에 썼던 내용을 바탕으로 연설 주제를 써봅시다. 우리가 처음에 읽어보았던 글처럼 텔레비전을 끄면 가족의 삶이 살아납니다. 와 같이 제목만 들어도 내용이 와닿을 수 있다면 잘 정한 주제입니다. 게으러서 하는 것은 큰 틀입니다. 계율을 완성하고 나면 글의 짜임이 대강 정해집니다. 연설문을 정리할 때에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누는 것은 알고 있죠? 처음 부분에서 사람들의 무엇을 사로잡아야 한다고 했죠? 그렇죠. 시선과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일을 예를 들면 좋아요. 여기 선생님이 쓴 예시 답안을 볼까요? 선생님은 악성 댓글 대신 격려 댓글을 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고요. 서정무 감독의 예를 들어서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자, 가운데 부분에는 연설문의 핵심,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정답입니다. 문제와 해결, 이것이 연설문의 핵심이죠. 선생님은 악성 댓글은 마음의 상처가 된다는 문제를 짚어보았고, 그래서 격려 댓글을 달자는 해결 방법을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기분 좋은 인터넷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 라고 행동을 요구해 보았어요. 참 쉽죠? 자, 이제부터는 내가 쓴 글을 다시 읽어보세요. 계율을 다 썼다면 쓸거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스스로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처음 부분이 정말 생활과 관련지어서 듣는 일, 관심이 끄는 내용을 썼는지, 가운데 부분에서 문제와 해결 방법을 잘 찾았는지,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듣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내용인지 꼭 확인해 봅시다. 지난 시간 선생님과 함께 연설문의 특징을 공부했죠? 첫 번째,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설문을 쓰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장 선거라든지 캠페인을 위해서 연설문을 준비하게 되는 것처럼요. 또 듣는 이에 관심을 끄는 말로 시작해서 연설문에 빠져들도록 한다는 겁니다. 시작이 방해하는 말 기억하고 있죠? 세 번째로 이해하기 쉽게 문장이나 낱말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윗말과 높임말을 써야겠고요. 듣는 이의 특징과 연설 시간을 알맞게 써야 해요. 끝부분은 희망적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글을 쓸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말하듯이 쉽게, 그리고 짧게 쓰고, 또 논설문이 눈을 위한 글이라면 연설문은 귀를 위한 글이기 때문에 시를 낭독하듯이 연설문을 낭독해보면 어떤 주어가 좋을지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연설할 때에 낭독하기 쉽도록 호흡을 생각하며 쉬어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잘된 연설문과 그렇지 않은 연설문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한 문장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문에 북문이 겹치고 한 문장 길이가 A4용지 절반을 차지하는 연설문이 있다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좋은 연설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우선 읽기가 정말 힘듭니다. 어디서 끊어 읽어야 할지 혼란스럽게 빠졌고, 또 아무리 잘 끊어 읽어도 그런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의사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장황한 하나의 문장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설문의 대부분은 분명히 명확하고 간결한 단문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읽는 사람도 편하고
듣는 사람 귀에도 팍팍 들어갑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잘못 쓴 연설문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원근박스에서 이 자리에 찾아주신 많은 애국시민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을 부탁하고 저는 참으로 가슴 깊은 감동을 느끼면서 결국 이 열정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발전에 역동적인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더 한층 높이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어 의심습니다. 어떤가요? 좀 어렵죠? 이번에는 문장을 짧게 끊어 곧더 쓴 연설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찾아주신 많은 애국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뜨거운 열정을 접한 지금 참으로 가슴이 벅찹니다. 오늘 이 열정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에 역동적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확실히 짧은 문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쉽고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알 수가 없었죠? 읽는 사람의 흘러 조절도 쉬웠고요. 명심해야 될 원칙입니다. 둘째로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문장이나 낱말을 반복하여도 좋습니다. 중요한 내용일수록 여러 번 글에 넣는 것입니다. 30분 연설을 했다고 해도 기억에 남는 멘트가 하나도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딱 한 문장이라고 해도 청중들의 뇌리에 깊이 박힐 수 있는 내용을 찾아내야 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 친구 말 한번 시원하게 다음에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문장은 되새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이라도 좋습니다. 반드시 하나는 찾아내십시오. 마지막으로 글의 끝 부분은 희망적인 내용으로 쓰세요. 우리는 할 수 있다, 해내도 말 것이다, 해내야 한다, 이렇게요. 이 세 가지를 주의하며 그렇으면 효과적인 연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문제와 해결의 짜임에 연설문을 직접 써보세요. 단, 얼른쓰기 단계에서 글을 쓸 때에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보다는 글의 전체적인 의미를 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말 그대로 재빠르게 글을 써보도록 합니다. 얼른쓰기를 마친 뒤에는 고쳐쓰기를 하게 되는데요. 화면에 나온 질문에 내가 연설문을 쓴 것을 비춰보면서 고쳐 써보도록 합니다. 연설을 하기 전에 충분히 고쳐쓰기를 해야 좋은 연설문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고쳐쓰기가 다 끝난 후에 연설할 때 낭독하기 쉽도록 문장의 간격을 호흡에 따라서 자기 배열해주는 것도 좋아요. 자, 지금부터 출발!